주목받는 당선인들. 아마 이번 총선이요. 57.1cm였나요? 투표용지가 비례용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일이 수개표를 해서 밤 거의 새벽에 당락이 가려진 곳도 수두룩했어요. 그만큼 당선인 중에 주목받는 당선인도 많았는데 먼저 누구인지 대역전극을 쓴 인물입니다.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교도 많이 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성적인 접근하고 계산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결국 국회의원이 되는 데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진정성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로써 저는 이준석 대표가 명실상부한 대선 주자의 면모를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은 정말로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는 멋진 젊은 대선 주자를 보유한 정당이 되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앞서 개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열세에 있다가 진짜로 어느 순간 이후로 이제 역전했어요. 그런데 국회 원내 입성하자마자 지금 당에서는 대선 주자 얘기가 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조금 목소리를 낮추는 것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본인들의 어떤 기쁨이 큰 것이 아닌가. 기분 좋을 땐 열심히 화이팅하는 것도 특히 젊은 분들로서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준석 당대표의 소감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요즘 말로 뼈 때린다.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사실 뼈 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왜 당 대표였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당을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저 험난한 길을 갈까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힘을 합쳤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이 아니고 지금 110석을 실질적으로 넘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인데 키워드가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진정성 하나. 이 부분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진정성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박빙이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에 패배를 했고 실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동탄 같은 경우에는 거대 야당 후보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과 현대의 대리전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현대자동차의 사장 또 삼성전자 연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기로 그를 뚫고 이렇게 보면 한 자리 숫자에서 세 자리 거의 당선했던 이런 정도의 어떤 개인기를 가진 사람을 놓쳤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서운함이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을 대해서 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이 우리로서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왜 어떤 패배를 했냐에 대한 새로운 포인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통일한 관점에서 어떤 내부적인 성찰이 있어야 되는 일성이었다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픽 좀 보세요. 이 당선 소감 때 사실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선 소감을 한 15분 하는 당선인은 거의 또 찾아볼 수 없을까. 한 15분 했대요. 이 현장 기자가 전해왔던 얘기인데. 그런 내용 좀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내용 했냐면 여러 가지 많은 걸 이걸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당선되면 내가 이 말을 하겠다. 바로 직전 선거 대승을 이끌었던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 얘기를 아마 대역전극의 배경에는 저 비슷한 말을 이분이 하셨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엔 내가 배아파난 가슴으로 낳은 아들 이준석. 그래야지만이 버틸 수 있는 게 정치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 아들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
그 힘든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는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그런 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준석 이제 뭐 당선인이죠. 이준석 당선인의 어머니의 유세차에 올라서 눈물의 호소. 최진봉 교수님 결과론입니다만 저 눈물의 호소가 몇 표라도 움직였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는 특히 이제 어머니들 마음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뭐 유권자들의 마음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머니들,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저 메시지나 저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충분히. 물론 뭐 공영훈 후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후반부에 가서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지지율로 보면 상당히 계속 앞서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많았는데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막판에 저 이제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이스차에서 발언을 하셨거든요. 저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 전 대표가 핍박받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핍박을 당하고 토사구팽 당했다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극대화시키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게 물론 뭐 어머니가 전략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선거 구도로 본다고 하면 그런 메시지의 전달은 결국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 정하지 않고 중도에 있거나 아니면 끝까지 표심을 정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영향을 받아서 일정 부분의 표로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수 끝에 원내 입성을 달성해서 그럴까요? 지금 내친 김에 이준석 당선인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선 나갑니까? 너무 빠른가 이 얘기는? 다음 대선이 3년 남았죠. 그럼 40 넘잖아요 그때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이거 뭐야?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 예. 저희는 어차피 의석이 뭐 3석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뭐 그런 전국의 흐름을 주도할 건 없지만은 예. 저는 이번에 야권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분화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지도자들의 일정 때문에 누군가 굉장히 서두를 것이고 누군가 굉장히 또 예. 주저할 것이고 당장 저 얘기는 제가 굳이 제 입으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함의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네요. 이준석 당선인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집단들인데 이 목적은 선거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선거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그래야만 정치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를 했다면 앞으로 정치적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암울한 국면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거는 죽기보다 싫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고 이번에 보면은 뭐 여러 요소들이 이준석 대표의 그 당선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아까 그 어머니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꽁꽁 숨겨뒀던 어머니 아버지까지 이제 나오신 거예요. 마지막 카드를 어떻게 보면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아까 들으면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의 마음에 와 닿은 것도 있고 또 상대 후보 공영훈 후보가 왜 그 아빠 찬스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정의 이슈가 있었던 거죠. 아들한테만 중요해 준 게 아니라 딸도 중요를 해줬어.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영끌해서 다 갭 투자하지 않아요? 이렇게 현실과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요것도 한 가지 요소가 됐겠습니다만 네. 지금 저 지역구가 34세 평균 연령이 그랬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구 선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선거공학적으로 영리한 선택을 했다. 그럼 지금 나와서 이제 됐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그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40세 이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번에 잘 해서 앞으로 도전 왜 못하겠느냐.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네. 이게 이제 언론들과 또 정치권에서는 해석의 영역이다 보니까 막 해석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앞서 네네.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 때 김태현 변호사가 진행자가 묻습니다. 이준석 당선이 다음 대선이 3년 남았죠. 그때는 40이 넘잖아요. 그랬더니 다음 대선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이게 이걸 놓고 야 이걸
어떤 걸 언급한 거 아니냐. 꼭 자기가 대선 나간 나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뭔가를 암시한 거. 이게 지금 또 정치권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앵커님 말씀하시기 곤란한 단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탄핵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이준석 당선인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정권의 부침을 생생히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 민심을 거스를 경우에 얼마나 민심이 무서운지를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대통령 행태에 대해서 꼬집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 당선인을 가만히 보면 야당 정치인인지 여당 정치인이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보수이긴 하지만 야당 정치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후보는 오히려 굉장히 득표율이 낮고 제가 보기에는 공영훈 후보한테 갈 표도 일부 잠식한 것이 아닌가. 말 그대로 본인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야당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저는 당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설적으로 따라서 이준석 당선인의 당선된 1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다. 이 스토리를 만들어준 것, 그냥 재기발랄한 정치인이 아니라 대통령과 맞선 정치인이라는 스토리가 하나 생긴 거고 네. 과거에 이제 유승민 의원 스토리 같은 거죠. 두 번째로 한동훈 위원장이 야당 공격하고 과거에 색깔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이준석 후보도 처음에 그걸 좀 썼었어요. 나중에는 그런 거 안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읍소하고 편지 쓰고 그랬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다고 봅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아까 표현처럼 뼈 때리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주목되는 당선인들 뭐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삼전사기 이준석 당선인의 사수 끝에 입성한 거는 명함도 내밀지 마라. 나는 7,008기 끝에 들어간다. 이분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은 제가 대통령 모신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좀 멀리서, 그런 때로는 아주 가까이 있어. 죄송합니다. 요즘 목이 자주 메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하도 기막힌 일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대박 사건 권투의 7.8기 하면 그 홍수환 선수인데 와 정치권의 7.8기 이제 유영아 당선인이 되겠습니까? 와, 의지의 한국인 네.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배치를 다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 법인이 있는 건물과 같은 건물에 있어서 그래요? 네. 자주 뵀던 분인데 어느 순간 대구에 가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대 때 군포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했다가 계속 떨어지고 또 지난 그 대구 시장 선거 때도 또 한 번 도전했습니다만 불루를 삼켰는데 이번 이게 그 제가 알기로 그 달서갑인데 달서갑 같은 경우에는 현역이 지금 홍석준 이게 그 의원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른바 준윤핵관 내지 윤핵관이라 할 정도로 윤 대통령과의 어떤 끈끈한 그런 게 있어서 과연 여기에 그 어떻게 보면 그 홍석준 의원에 대해서 빨리 공천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지 했는데 결국 홍석준 현역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영아 의원 그 후보한테 단수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올해 2월달 북 콘서트 할 때 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앞으로는 정치 안 한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내 어떤 그 정책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바로 앞에 유영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결국 공천이 있었고 오늘날의 당선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당선의 변으로서 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계속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어떤 실질적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왜 민주당 후보는 얘기 안 해줘?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 세트로 3인방을 준비했습니다. 여전사 3인방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집이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이고 법령과 법에 정해진 업무와 임무를 공정하고 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12년 전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옛 정치적 동지들 그리고 새로운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 대의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사 3인방의 이번 당선 혹시 예견하셨습니까? 예견했죠. 역시 어리석은 질문했네요. 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정권 심판론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은 세 분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예요. 추미애 전 장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징계를 당시에 총장일 때 징계를 추진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네. 그런 문제와 연관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분이시죠. 물론 이제 그 징계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나왔지 2심에서는 이제 패소를 해버렸는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있을 때 2심을 진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부딪히면서 강하게 충돌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분이시고요. 두 번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물러나게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계속 압박을 가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서 임기를 다 마쳤습니다. 문제 없다고 결론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다시 또 민주당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돌아오기 전에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을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각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세 사람의 공통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던 분들이에요. 실제 또 피해를 당했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이게 결국은 정권 심판론과 연계가 되면서 정권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세 분이 다 당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이 왜 이 세 분을 다시 국회로 들여보내줬겠습니까? 그동안 싸워왔던 그 결기로 윤석열 정권을 그 무도함을 또는 무능함을 막아달라라고 하는 국민의 여망이 결국은 당선되게 만드는 기반이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전사 3인방 중에요. 특히 추미애 의원, 추미애 당선인에게 많은 이제 언론들이 주목하는 게 이제 당선증을 받게 되면 6선이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민주당 내 조정식 의원과 함께 최다선 6선이 되는데 단숨에 차기 국회의장 후보 물망에 오르게 됐어요. 관련해서 본인도 그런 욕심을 내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예.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회의장이 탄생하겠는데요. 이거가 협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민치하라는 얘기구나 민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지금 벌써부터 이 전현 평론가님, 벌써부터 언론들은 강력한 국회의장, 역대 어느 국회의장보다 지금 본인도 뭐 얘기했으면 중립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강력한 국회의장, 특히 이제 그 강력하다는 게 앞으로 이 거대 야당이 이 의회에서 입법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국회의장이 될 것이다. 또 이런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볼까요? 예, 추미애 당선인의 별명이 딱 떠오르시면 쉽습니다. 추다르크, 네네. 추장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과거에 사실 이제 김진표 의장 시절에는 여야 간에 합의해와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언제까지 기간을 줄 테니까 다시 합의해와라. 안 해오면 또 다시 합의해와라. 이런 건데 그걸 좋게 보는 여론도 있었지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또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추미애 국회의장 시대가 많이 열린다면 192석이라는 범야권을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에 그냥 따르겠다. 이 뜻은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동안 거부권을 남발해온 정부의 행태에서 제대를 걸고 강력하게 국회에서 이른바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거부권이 남발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겠다. 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움을 넘어서 지금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의석수는 108석 다행이랄까요? 뭐 개헌저지선은 뭐 확보는 했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인 건 불행 중 맞죠. 다행이다. 네, 예. 네. 그런 표현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국회의장 물론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정식 의원 나도 있는데 뭐 벌써 된 것처럼 하실 테니까 혹시 이제 국회의장이 번갈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두 의원이 뭐 서로 번갈아서 어쨌든 저런 상황 되게 되면 앞으로의 입법 과정 그렇게 되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국정 운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질문 맞물려 있습니다만 상당히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2차 추윤 갈등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네. 그런 제목에. 물론 뭐 추다르크도 좋습니다. 여전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원에 진입을 하셨고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의장을 전반기 후반기 나눈다면 앞서 말씀하신 조정식 그러니까 전 사무총장이죠. 네. 이분과 반반씩 나눠서 아마 하실 확률이 제일 크지 그러겠죠.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전서열 3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회 전체를 보고 뭔가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참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뭐 아까 김진표 국회의장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여야 합의를 해라라는 말을 입에 달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의 입장이거든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내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부터 중립의 입장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추다르크의 옷을 벗으시고 국회의장복을 입으시라 그런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미애 당선인이 이 방송 보시면 또 글쎄요 참조하실지 아니면 뭐라고요? 뭐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한번 과정 지켜보고요. 지금 저희가 주목받는 당선인들 22대 총선에 주목받는 당선인들 저희가 쭉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글쎄 그동안 이 정치사에서 아버지의 지역구를 아들이나 딸이 물려받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 장인의 지역구를 사위가 물려받는 경우는 글쎄 있었던가요?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바로 이분 얘긴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우리 종로에서 우리 곽상은 후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선거의 결과로 명예회복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정치가 현실 정치에서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종로구민께서는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을 사람 사는 세상을 종로구에서 다시 실현하도록 제게 명하셨습니다. 그 뜻도 함께 헤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목 교수님, 어쨌건 또 한국 정치사에 또 이정표를 하나 세운 거예요. 장인 지역구에 지금 사위 곽상은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또 정치적으로 종로가 의미가 있는 곳이란 의미가 말이에요. 있죠.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다 종로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러네요. 그렇고. 그러니까 종로는 사실 정치 1번지라고 얘기하고요. 많은 부분 또 여야가 여당이 된 때도 있었고 야당이 된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시대상을 잘 반영한 후보들에게 많은 부분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노무현의 사이인 곽상은 후보가 저기서 당선된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장인께서 여기서 또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사위라고 하는 뭐랄까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힘으로 어쨌든 당선이 되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광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네. 뭐 꼭 당선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지역구에서 열심히 싸우고 또 현역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그 지역구를 뺏어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만큼 곽상은이라는 정치인이 오랫동안 저곳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역위원장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노무현의 사위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치인 곽상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초선입니다만 이제 원내에 들어가게 되면 당내 입지가 또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또 곽상은 당선인의 또 앞으로 향후 행보도 이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최진영 변호사님, 이 국민의힘이 이제 물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참패입니다만 뭐 여러 곳이 이제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에서 도봉갑에 출마한 김재섭 당선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른바 강남 벨트 외에는 아무도 없어 했었는데 강북에서 정말 민주당의 텃밭, 험지 중의 험지에서 단기 필마로서 승리해 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보수의 자산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제가 알기로는 신지호 전 의원의 지역구였었는데 지금 한 3선, 4선 지나서 이제 겨우 찾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은 명백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안기령 후보한테 여기가 무슨 동네인지 아세요? 했더니만 그것조차도 몰랐다는 건 아닙니까? 한마디로 3대 동안 살아온 강재섭 후보의 어떤 토박이가 열심히 뛴 것과 어떻게 보면 낙하산으로 공천이 왔을 때에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싸웠지만 결국 안기령 후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은우가 잘생겼냐 뭐 이제서 그런 부분들 어떤 논란부터 해서 오히려 그건 뭐 하나의 가십입니다만 본질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그만큼 다가가지 못했다는 그런 점이 본질적인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당선인에게 엄마가 있었다 하면은 그 김재섭 후보에게는 만삭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서요. 만삭의 아내가 정말 정말 무거운 몸을 불구하고 뛰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울려서 동정표까지 이어졌다라는 후문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강북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는 정말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김재섭 당선인도 꽤 저 지역에 이제 한움을 팠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꽤 공을 들였고 이번에 이제 원내에 입성하게 됐는데 앞으로 또 이 정치적 위상과 향후 행보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이 개표 방송 이제 본인의 선거일 테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잠을 설쳤을 건데 이분들은 진짜 긴 밤이었을지도 몰라요. 영상 만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동작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구조사 보고 다들 아까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데요. 영국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4년 전보다는 조금 일찍 잠재워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한강벨트 동쪽을 사수했구나 하는 안도감도 좀 들고요. 광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김현주 평론가님, 동작을 사실 어려운 곳이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거기에 공 들였고 여러 번 방문했다고 이제 많은 언론들도 보도를 했단 말이 그만큼 공을 들였는데 쉽지 않은 선거구였고 지역구였는데 나경원 당선인의 이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번에 특히 강조된 지역이 한강벨트였었잖아요. 기존의 그 강남권 서초 일대 이외에는 뭐 용산 빼고는 뭐 거의 민주당이 석권을 했었기 때문에 요번에 나경원 후보가 사실 지난 4년 동안 그 지역을 텃밭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당에서 직무수행 평가했을 때도 원외 인사로는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류삼영 후보가 소위 전략공천이 됐었잖아요. 추미애 전 의원 등 뭐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여론조사를 돌렸었는데 결국에는 류삼영 후보를
대표의 의지로 여기에 공천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있었지 않나 싶어요. 동작을이 한강 벨트에서 갖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는 여기서 이 후보가 동작을을 잡아줘야 전반적으로 한강 벨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인이 여기다 이제 공천을 내리꽂은 그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8번이나 방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런데 역시 그 지역구를 잘 알고 거기에서 이제 헌신하고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이 표로서 나타났다. 근데 출구조사에서는 지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도 보고 좀 의아해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거의 1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정말 아까 그 뭐 용궁에 갔다 왔다고 말은 하지만 지옥에 갔다 온 걸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당선 이제 확실되고 나서 선거 사무소 들어오는 그 발걸음이 다리에 힘이 많이 풀린 듯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고민정 의원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이제 이 표면적으로는 상대당 국민의힘 후보 오신환 후보의 리턴 매치도 이제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고민정 후보 본인도 우여곡절을 당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뭐 공천 과정에서나 뭐 좀 우여곡절 많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승리를 챙겨왔네요. 예,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그걸 지지해주는 분도 있지만 또 당내에서조차 지지하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제 저 개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 표정을 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된 표정이었는데 이렇게 나중에야 웃더라고요. 그만큼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관통하는 단어가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뭐 교육과정, 강의, 당내 행사, 취재 이런 것을 봤을 때 고민정 최고위원이 항상 그 자리에 와서 주민들한테 90도로 인사하고 또 그분들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도 좀 막바지 승기를 붙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요, 참 웃는 사람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진짜 씁쓸한 단어보다 더 심한 진짜 분노를 삼켰을까요? 누군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패배가 확실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광주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뭐 새로운 미래는 한석은 얻었죠. 새로운 미래는 한석이고 지금 정의당이 이제 한석도 얻지 못했는데 이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 이번 총선의 성격이 제3지대의 몰락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그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이른바 제2차 대선전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상당히 좌우로 나뉘는 가운데 제3지대가 설 지역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실질적으로 특히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에서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은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뭐 야합했다 그런 평가까지 들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온 결과 이번 총선에서 한석도 못 얻는 어이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앞으로 이제 녹색 정의당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향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의 어떤 제도에 대한 개선이 전 필요하다. 결국 어떤 한 당의 어떤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투표를 할 거에 제도 개선 이런 점을 시사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의 그 이번 결과에 많은 분들이 또 이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전에는요. 민주당의 지역구를 찍고 정의당의 비례대표를 찍어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선명성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이번 총선에서 그 정의당의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대신한 거예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정권 심판입니다. 그 정권 심판을 가장 선명하게 얘기하는 정당이 조국혁신당이에요. 정의당은 과연 그런 얘기를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이 그런 부분의 선명성을 놓친 부분이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강하게 불고 있는 이 바람을 잘 타서 그 바람에 맞게
행동하고 태도를 보이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한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 선거 결과 그래픽 보여주세요. 이 지도 중에 좌우로 극명하게 색깔 나눈 거 있죠.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김현주 평론가님과 전혜연 평론가님께는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총선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22대 국회가 공통적으로 승자나 패자나 공통적으로 아는 숙제가 이걸 거예요.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먼저 갈게요. 이거는 어떻게 봐? 지금 너무너무 양극단으로 색깔 보세요. 완전히 동서로 갈린 듯한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아직도 타파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념상 볼 때 양극단에 있는 그 진영 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옅어져도 시원찮을 텐데 갈수록 더 진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양극단으로 아주 최대 결집을 요번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되고 낙선이 된 분들 그 표차를 보게 되면 3%, 5%도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2대 원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든 통합을 이뤄내는 이런 노력들을 정치인들이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당부를 해봅니다. 전혜연 평론가 40초 드릴 텐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뭔가 해결할 과제가 됐어요. 이번 선거 결과.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민생 회복이라는 과제에 나서야겠고요. 증오 정치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의 기호 13번 임미애 후보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인데 이번에 입성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전략지역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험지에서 뛰는 정치인들을 원내로 진입시키는 제도적 방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중요한 건요. 금배지의 무게는 약 6g밖에 안 되지만요. 그 금배지를 받아든 당선인들 민심은 정말 무겁게 그리고 또 무섭게 받아들이기를 당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